결혼식은 없었다. 화려한 예식장도, 하객들의 축복도, 신부의 설레는 미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수연의 결혼은 차가운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되어 거대하고 적막한 권씨 가문의 저택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신부라기보다는 값비싼 거래를 위해 팔려온 인질에 가까웠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주인,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 권지혁이 계단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불쾌한 이물질을 쳐다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왔군. 그의 첫마디는 인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위압적인 기운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여행 가방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턱짓으로 집사를 불렀다. 손님 방으로 안내해드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손님. 그는 그녀를 아내로 인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첫 순간부터 명확히 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경멸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가 집사를 따라 움직이려던 순간 지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강했다. 착각하지 마. 그가 그녀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네 아버지의 더러운 속셈에 넘어가 이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야. 넌 그저 JN 그룹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니까. 그는 말을 이었다. 이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지내. 내 눈에 띄지 말고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마. 넌 오수연이 아니라 그저 권지혁의 이름뿐인 아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분수를 알고 행동해. 그는 경고를 마친 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그녀의 팔을 놓았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울거나 소리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그림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굳은 얼굴로 그를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고개를 돌려 집사를 따라갔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지역의 심기를 건드린 듯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손님 방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텅 빈 방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인 낡은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칼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의 주방장이 최고의 재료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길고 우아한 식탁 위에는 세상의 모든 진미가 차려진 듯 했다. 하지만 지혁은 자리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음식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물 한 잔만을 요구했다. 다 치워. 그의 짤막한 명령에 주방장과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움직였다. 수연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가 극도로 입맛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음식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물 한 잔과 숨막히는 침묵으로 끝났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지역은 집에서도 일을 했지만 거의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거대한 저택에 유령처럼 갇혀 지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 주방에 몰래 내려가 자신을 위한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것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재료 대신 냉장고 구석에 있는 찬밥과 계란, 파 같은 소박한 재료들을 꺼냈다. 그녀의 할머니가 어릴 적 가르쳐 주셨던 계란 볶음밥.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달래주는 유일한 음식이었다. 웍을 돌리고 파 기름을 내고 밥알 하나하나에 계란을 코팅하며 볶음밥을 만드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오수연이라는 한 명의 요리사로 돌아갔다. 이것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수연은 점점 시들어갔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텅 빈 눈을 가진 마네킹이 그 안에 서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영혼까지 죽어버릴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칼 세트를 꺼내보았다. 손에 익은 칼자루의 감촉이 그녀에게 잊고 있던 열정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요리사였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저택을 벗어나 자신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권지혁의 아내라는 허울뿐인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오수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나아가기로. 물론 그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다.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반란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조심스럽게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은 피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작고 소박하며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았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한 구인 공고가 들어왔다. JN 그룹 본사 건물 근처 낡은 골목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 안신의 밥집의 주방 보조 구인 공고였다. 그곳이라면 완벽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니까 그는 결코 그런 허름한 식당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수연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녀의 심장이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차가운 얼음뿐인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작은 불씨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다. 이력서도 추천서도 없이. 오수연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안신의 밥집의 주인 아주머니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그저 수연이라고만 소개했다. 안씨 아주머니는 인자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냘픈 몸매와 고운 손이 과연 거친 주방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아가씨, 우리 가게는 쉴 틈 없이 바쁜 곳이야.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주방 한쪽에 놓인 양파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칼집에서 가장 작은 칼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안씨,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수연의 칼질은 예술과도 같았다. 칼날이 돔에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한 리듬이 되었고 순식간에 양파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늘고 균일하게 채 썰렸다. 그것은 수년간 칼을 잡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였다. 그날부로 수연은 안신의 밥집의 새로운 주방 식구가 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사람들에게는 근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둘러댔다.
매일 아침 그녀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을 빠져나와 좁고 낡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주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의 대리석 복도를 걷는 소리 없는 발걸음과 낡은 식당의 타일 바닥을 오가는 분주한 발걸음.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갔다. 한쪽에는 침묵과 고독이, 다른 한쪽에는 끓는 기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었다. 수연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요리의 기쁨을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고 오랜 시간 육수를 우려내며 기다림의 미학을 깨달았다. 안씨, 아주머니의 손맛이 담긴 구수한 된장찌개와 칼칼한 김치찜은 그녀에게 최고의 스승이었다. 특히 그녀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을 위해 내놓는 계란 볶음밥에 온 마음을 쏟았다. 그것은 메뉴판 구석에 있는 가장 저렴한 음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특별한 요리였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담긴 그녀의 유년 시절을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그녀는 최고의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수십 번 바꾸었고 가장 고소한 파 기름을 내기 위해 불 조절을 연습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볶음밥은 평범했지만 특별했다. 밥알 하나하나가 황금빛 계란옷을 입고 있었고 씹을수록 고소함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배어나왔다. 그것은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의 맛이었다. 한편 JN그룹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공기는 매일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지혁의 비서 김민주는 죽을 맛이었다. 그는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공수해 온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점심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혁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한번 휘저어 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는 단 한 입도 맛보지 않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이딴 음식 쓰레기를 내 눈앞에 또 가져오면 넌 그날로 해고야. 김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도시락을 들고 물러났다. 이게 벌써 몇 달째였다. 권지혁의 식사 거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아침에는 블랙커피 한 잔, 점심은 굶고 저녁에는 와인 한두 잔으로 버텼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창백한 얼굴은 병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자 성격은 더욱 포악해졌다. 그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 애고 임원회의에서는 얼음장 같은 독설로 사람들을 몰아붙였다. 회사 전체가 그의 저기압에 짓눌려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그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안씨, 아주머니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녀가 갓 만들어낸 따끈한 볶음밥과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사였다. 우리 수연이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네. 이러다 손님들이 내 밥은 안 찾고 내 볶음밥만 찾겠어. 아주머니의 칭찬에 수연은 수줍게 웃었다. 같은 시각 지혁은 사무실에서 위경련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속이 쓰렸지만 음식에 대한 혐오감은 그보다 더 강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고통이 가득했다. 수연은 식사를 마치고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해 다시 앞치마를 둘러맸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동의 고단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충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은 위태로웠지만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고 있었다. 김 비서는 참아 버리지 못한 최고급 도시락을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JN그룹 빌딩 뒤편. 낡은 골목에 자리한 안신의 밥집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들어왔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의 모든 최고급 레스토랑을 섭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다. 어쩌면 정반대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화려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라 저렇게 작고 소박한 곳에 평범한 음식이라면. 그의 머릿속에 절박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은 딱 한 번만 저 허름한 식당에 점심을 주문해보자. 어차피 또다시 욕을 먹고 쫓겨나겠지만 이대로는 대표님이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 그리고 권지혁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김민준 비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 같은 심정으로 권지혁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안신의 밥집이라는 상호가 찍힌 지극히 평범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계란 볶음밥 하나가 전부였다. 어제 그가 버렸던 최고급 찬압 도시락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혁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의 손에 들린 봉지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손짓으로 당장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의 입모양은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체념하며 조용히 물러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지혁이 통화를 끝냈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김 비서는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 내용물을 꺼냈다. 그가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하고 고소한 볶음밥 냄새가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자극적이거나 화려한 향이 아니었다. 파 기름의 향긋함, 계란의 고소함, 그리고 잘 볶아진 밥의 구수한 냄새가 어우러진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향기였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하던 동작을 멈췄다. 그의 예민한 후각은 언제나 음식 냄새를 위협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역겨움 대신 아주 희미하고 아득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했던 시절에 맡아본 듯. 단, 기억나지 않는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잠깐,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김 비서는 얼어붙었다. 지혁은 턱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그거 내려놔. 김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볶음밥이 담긴 용기를 지혁의 거대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혁은 한참 동안 그저 볶음밥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그저 노란 계란과 하얀 밥, 그리고 초록색 파가 전부인 소박한 음식. 그는 수저를 들었다. 묵직한 은수저가 플라스틱 용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곧이어 밀려올 구역질에 대비하며 아주 작은 양의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구역질도, 거부감도 없었다. 대신 그의 혀끝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감돌았다. 완벽하게 고슬고슬한 밥알, 부드럽게 익은 계란, 그리고 아삭하게 씹히는 파의 식감.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완벽했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맛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식에 담긴 느낌이었다. 그 볶음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얼어붙은 위장을 원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같았다. 위협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수저 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에 집중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김 비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침내 플라스틱 용기는 바닥을 드러냈다. 지혁은 텅 빈 용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허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포만감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배가 부른 느낌이 아니었다. 텅 비어있던 영혼의 한 구석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활기가 섞여 있었다. 내일도 그가 명령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걸로 실수하지 마. 김 비서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벅찬 감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는 빈 용기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지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 시각, 수연은 안신의 밥집에 주방에서 땀을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였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몇십 개의 볶음밥을 만들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이름 모를 손님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수많은 볶음밥 중 하나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녀는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앞치마를 고쳐 맸다. 지혁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입안에는 아직도 볶음밥의 고소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른한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요리사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단순한 음식으로 자신의 철옹성 같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이름 모를 요리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만나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그의 지독한 집착은 그렇게 볶음밥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JN그룹 최고층에는 기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김민준 비서는 다른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허름한 골목 식당으로 달려가 계란 볶음밥 하나를 사오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았다. 은쟁반에 담긴 최고급 요리 대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볶음밥이 CEO의 점심상에 오르는 유일한 메뉴가 되었다. 권지혁은 그 볶음밥에 중독된 사람처럼 매일 그것만을 찾았다. 그에게 점심시간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유일하게 기다려주는 휴식 시간이 되었다. 따뜻한 볶음밥이 그의 텅 빈 위장을 채울 때마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의 병적으로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뼈만 앙상했던 손목에도 살이 조금씩 붙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위경련으로 잠을 설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볶음밥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기적의 약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음식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김 비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대체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지? 나이든 할머니인가? 아니면 솜씨 좋은 아저씨라도 되나?
그는 그 요리사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세상 최고의 요리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뒷골목의 이름 모를 요리사가 해낸 것이었다. 그는 그 사람과 어떤 비성적인 연결고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그 요리사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의 참을성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그 요리사를 찾아내. 얼마를 원하든 상관없어. 백지수표를 써서라도 데려와. 앞으로 내 전속 요리사로 나만을 위해 요리하게 만들란 말이야. 김비서는 지시를 받고 곧장 안씨네 밥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안씨 아주머니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지금 받는 연봉의 10배, 최고급 주방시설,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씨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네요. 엄내영천의 깨끗한 아이 엄마. 그녀는 김비서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우리 수연이는 돈 때문에 요리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주는 걸 행복으로 아는 아이랍니다. 그런 애를 재벌가의 답답한 주방에 가둘 수는 없지요. 주방 안쪽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와 잔인한 현실 세계가 충돌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주방에서도 모자와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배달 음식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면 주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었다. 그녀는 식당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신상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는 그렇게 안신의 밥집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한편 저택에서의 아이러니는 더욱 잔인해졌다. 지역은 밖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해준 요리사를 신처럼 찬양하면서 집에서는 그 요리사의 진짜 모습인 아내를 벌레처럼 경멸했다. 어느 날 저녁 저택의 식탁에는 또다시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지역은 어김없이 물잔만 앞에 둔 채였다. 그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맞은편에 앉은 수연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진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어. 아주 작고 허름한 식당이지만 그곳의 볶음밥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식탁 위에 음식들을 가리켰다. 이런 가식적이고 오만한 쓰레기들과는 차원이 달라 정직하고 따뜻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맛이야. 수연은 맞은편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 그녀의 면전에서 그녀가 만든 음식을 극찬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칭찬하면서 그녀의 거짓된 모습은 경멸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감정은 기묘한 혼합물이었다. 자신의 요리가 인정받았다는 짜릿한 자부심,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한 쓰디쓴 아이러니,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깊은 상처. 그의 칭찬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며칠이 지나도 요리사를 데려오는 일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지역의 인내심은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해 불같이 화를 냈다. 무능한 놈, 아직도 그 요리사 하나 제대로 파악 못했나? 김비서는 쩔쩔매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 요리사가 워낙 신비주의라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역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됐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요리사가 내게 오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가면 될 것 아닌가. 내일 점심 내가 직접 그 식당에 가보겠다. 그의 선언에 김 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수연의 비밀스러운 성을 향한 정면 돌파 예고였다. 권지혁의 변화는 JN 그룹의 이사회에서도 감지되었다. 이전까지 회의 시간마다 얼음장 같은 냉기와 날카로운 신경질로 모든 임원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였다. 하지만 요즘 그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다. 그의 판단력은 더욱 예리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사촌이자 JN 그룹의 전무이사인 권민석은 그 변화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권지혁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건강 악화는 민석에게 있어 그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예전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알아봐. 민석은 자신의 신복인 최 부장을 호출해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김비서 놈의 동선을 전부 파악해. 권지혁이 요즘 뭘 먹고 누굴 만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그는 이 변화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최 부장의 보고는 금방 올라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매일 점심으로 뒷골목 허름한 식당에 볶음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 식당 뭔가 있어. 민석은 직감했다. 아니면 그 요리사가 뭔가 있거나 철저하게 뒤를 캐봐. 요리사의 신원부터 식당의 자금 흐름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그는 지역의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가만둘 생각이 없었다. 한편 지역은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제 예고한 대로 직접 안신의 밥집에 가볼 생각이었다. 김비서는 사색이 되어 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지역이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비서실의 전화가 불이 나게 울렸다. JN 그룹의 해외 합작사에서 긴급한 문제가 터진 것이었다.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지역은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렸다. 사적인 호기심보다는 회사가 먼저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식당 방문을 다음으로 미루고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그 시각 안신의 밥집 주방에서 수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는 지역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유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복은 너무나도 위태로웠다. 그날 밤 지역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급한 불은 껐지만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때 닫혀 있어야 할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조용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주방으로 다가갔다. 늦은 시간에 대체 누가 주방을 쓰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소리 없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내 오수연을 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편안한 잠옷 차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감기에 걸린 어린 하녀를 위해 따뜻한 팥뿌리 생강차를 끓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역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연은 정성스럽게 파의 흰 뿌리 부분을 다지고 얇게 점인 생강과 함께 냄비에 넣고 끓였다.
곧 주방 안으로 맑고 향긋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볶음밥의 고소한 냄새와는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근원은 같다고 느껴졌다. 정직하고 따뜻하며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향기였다. 지역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재료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과 아픈 한여를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을 보았다. 그 모습은 그가 돈에 팔려온 속물이라고 경멸하던 그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향기, 그 맑은 파 향기는 그의 기억 속 어딘가를 희미하게 자극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그가 아직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맡아본 듯한 아련한 데자비. 그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주고 말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점심에 먹고 남은 볶음밥 용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안신의 밥집이 이름 모를 요리사. 그리고 한밤중에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던 자신의 아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겹쳐졌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권민석 전무의 사무실에는 만족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최 부장이 건넨 보고서 속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안신의 밥집 뒷골목에서 모자를 눌러 쓴 채 나오는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그의 사촌 동생이자 왼수인 권지혁이 그토록 경멸하는 아내 오수연이었다. 하하하. 민석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완벽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 그의 자존심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남편 회사 근처 허름한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스캔들 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최 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최고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지혁이 놈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법으로 저 식당과 오수연 그리고 권지혁까지 한 번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연극을 말이야.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났다. 며칠 뒤 안신의 밥집은 눈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다. 수연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웍을 돌리며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듯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 요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불안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날 점심 자신의 볶음밥을 먹고 나간 손님들 중에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배우들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 부장에게 고용된 그들은 식사를 마친 뒤 약속된 병원으로 가 가짜 식중독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유명 맛집 블로그와 SNS에 JN그룹 근처 맛집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글에는 안신의 밥집에서 식사를 한 뒤 심한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다는 생생한 후기와 함께 가짜 진단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들을 통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 순식간에 안신의 밥집은 이은 양심 없는 불량식당으로 낙인 찍혔고 인터넷은 식당을 비난하는 댓글들로 들끓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주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안씨, 아주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정직하게 지켜온 자신의 식당이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연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의 주방 위생에 대해 철저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누명을 벗고 식당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같은 시각 권지혁은 김 비서가 보고하는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 분노는 식중독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치유제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말도 안 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요리사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고충호 씨.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 식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그는 이름 모를 요리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바로 자신의 아내를 믿고 있는 셈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당장 이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 언론에 퍼진 거짓 정보들을 모두 막아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저 식당과 요리사를 보호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하지만 민석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정보를 흘렸다. 안신의 밥집 식중독 사건의 중심에 있는 주방장이 바로 JN그룹 권지혁 대표의 비밀스러운 아내 오수연이라는 정보였다. 지역의 사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한창이었다. 법무팀은 식중독을 주장하는 자들의 동선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이것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지역은 이름 없는 요리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지혁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방금 막 올라온 인터넷 연예신문의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그 헤드라인은 지혁의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다. 단독 JN그룹 권지혁 대표의 아내, 뒷골목 식당의 동요리사였나 충격. 헤드라인 아래에는 활짝 웃고 있는 그의 공식적인 증명사진과 모자로 얼굴이 반쯤 가려졌지만 누가 봐도 오수연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지혁은 그 화면을 쳐다본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켰다. 경멸하던 아내, 오수연, 그리고 숭배하던 이름 모를 요리사.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세계가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에는 무서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안신의 밥집은 폐허가 되었다. 구청에서 나온 영업정지, 처분서가 셔터문에 차갑게 붙었고 가게 앞에는 사실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기사를 쓰려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안씨, 아주머니는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몸져 누웠고 다른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오수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슬퍼하고 절망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과 이 식당을 겨냥한 명백한 공격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모든 것을 꾸민 배후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식당 내부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식중독을 주장한 그들의 행동을 분석했다.
그들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식당을 나섰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식자재 납품 기록도 샅샅이 뒤졌다. 모든 재료는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받은 것들이었다. 위생 관리에도 단 하나의 허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과 양심을 걸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한편 JN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총수의 아내가 뒷골목 식당의 독요리사라는 스캔들은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날렸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권민석은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지역을 압박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룹을 위해서라도 자네가 결단을 내려야 하네. 저 여자와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지. 지역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그가 경멸하던 아내가 그를 구원한 천사였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을 속인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요리사가 하필이면 그 여자였다는 운명에게 그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싸웠다. 그의 이성은 그녀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고 외쳤다. 그녀의 음식에 담겨있던 그 정직한 온기를 그는 기억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오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혐오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지역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그 모든 진실의 중심에 있는 그녀를 마주해야 했다. 그는 김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를 몰아 안신의 밥집으로 향했다. 식당 앞은 폭우 때문에 기자들도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지혁은 빗줄기를 뚫고 굳게 닫힌 식당 앞에 섰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의 뒷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뒷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한 홀을 지나 그는 주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불빛과 함께 그의 심장을 먹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치익. 뜨거운 웍 위에서 기름과 밥이 볶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그리웠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는 홀린 듯이 주방으로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보았다. 주방의 작은 가스 불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수연은 울고 있지도 절망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의 모든 과정을 똑같이 재현하며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바로 자신의 요리 안에서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비장할 정도로 진지했다. 지혁은 주방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고소한 파 기름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황금빛 계란, 볶음밥. 그것은 그를 지옥에서 구해준 바로 그 음식이었다. 그의 마지막 부정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름 모를 요리사와 오수연,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였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구원자가 바로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인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수연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웍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충격과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권지혁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주방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응시했다. 웍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밖에서 몰아치는 차가운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지혁이 주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났고 위험하게 울렸다. 설명해. 지금 당장.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요구하는 상처 입은 짐승의 절규였다. 권지혁의 차가운 질문에 오수연은 들고 있던 웍을 내려놓았다. 탕하는 금속성 소리가 폭우 소리를 뚫고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희생양이 아니었다. 부당한 세상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한 명의 요리사였다. 그녀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뭘 설명하라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 양심을 걸고 깨끗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설명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 식당과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설명할까요?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면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내 불행을 비웃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이참에 나를 쫓아낼 완벽한 명분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건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것도 아니면 매일 먹던 당신의 소중한 볶음밥을 이제 더는 못 먹게 될까봐 걱정돼서 온 건가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위선적인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닥쳐 지혁은 폭발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이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던 조리대의 스테인리스 그릇들을 손으로 거칠게 쓸어버렸다.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분노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과 이 지독한 운명을 향한 절규였다. 네가 뭘 알아? 내까짓게 나에게 그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마침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가두어 온 과거의 감옥문을 스스로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가 후계자 자리를 놓고 작은아버지, 즉 권민석의 아버지와 치열하게 다투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그는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가족 식사 자리. 어린 지혁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음식에 독을 넣었던 것이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작은아버지 일가의 소행임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가문의 스캔들을 우려한 할아버지의 지시로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혁의 몸과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이후로 그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음식이 그에게는 독처럼 느껴졌다. 그의 몸은 생존을 위해 모든 음식을 적으로 간주하고 거부했다. 그의 식사 거부는 단순한 편식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만들어낸 끔찍한 트라우마였다. 그런데 당신 볶음밥은 달랐어.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이 거부하지 않은 유일한 음식이었어. 그건 마치 독이 아니라 약 같았다고. 내가 잊어버렸던 안전하고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단 말이야.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던 여자가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이 상황이 얼마나 미치도록 잔인한지 알기나 해. 그의 고백은 주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그녀는 오만한 재벌 총수에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고 외로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모든 냉대와 경멸이 실은 세상을 향한 깊은 불신과 고통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정말로 궁금했던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그럼 당신은 왜 처음부터 나를 그토록 미워했죠? 이 모든 일이 있기 전부터 말이에요. 지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 깊은 자책감이 어렸다. 그는 권민석 일가가 수년에 걸쳐 자신에게 어떻게 거짓 정보를 흘렸는지 털어놓았다. 그들은 수연의 아버지가 자신들과 비밀리에 손을 잡았으며 이 결혼은 지혁의 집에 스파이를 심기 위한 계략이라고 그를 속였다. 그는 자신이 증오하던 바로 그 핏줄과 연결된 여자와 결혼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경멸하고 증오하고 밀어냈다. 권민석은 그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그들의 관계를 처음부터 파괴시켰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수연은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몸서리쳤다. 권민석은 단순히 식당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해 두 사람 모두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주방을 가득 채웠던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고통스러운 진실의 잔해만이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 총수와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의 야망에 의해 희생된 두 명의 피해자였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후회,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이며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게 흘러나왔다. 수연 씨, 내가 사과의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이미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상처를 치유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빗소리가 잦아든 주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지혁과 오수연은 서로를 마주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나도 많은 진실과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후 두 사람은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상처 입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그 단어의 무게 때문에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 뒤에 숨어 아무 잘못 없는 그녀를 잔인하게 밀어내고 경멸했다. 수연은 그의 사과를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은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그 역시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 뿐이다. 당신의 사과는 나중에 듣겠어요. 수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 조리대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권민석 전무. 그는 단순히 나와 이 식당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를 이용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했어요. 그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지혁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더 이상 연약한 희생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용감한 전사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적이 아닌 동지가 되었다. 그들은 텅 빈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권민석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혁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법무팀을 동원했고 수연은 사건의 가장 중심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들은 식중독을 주장했던 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그들이 최 부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그들이 찾아갔던 병원의 의사가 민석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증거는 권민석이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연의 기지에서 나왔다. 그녀는 식당의 CCTV 영상에서 식중독을 주장했던 남자 중 한 명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몰래 냅킨에 싸서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발견했다. 그는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음식을 가져갔던 것이다. 며칠 뒤 JN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민석은 이번에야말로 지역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동안 지역과 수연이 모은 모든 증거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 부장의 자백이 담긴 영상,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가 음식을 훔쳐가는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 앞에서 그는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는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안신의 밥집의 누명은 깨끗하게 벗겨졌고 언론은 앞다투어 진실을 보도하며 식당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지역과 수연은 다시 저택에서 마주했다. 모든 공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 바로 그들 자신의 관계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지혁은 수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허락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선 그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그가 난생 처음으로 직접 만든 서툴고 모양 빠진 계란 볶음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걸로는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만회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서 당신이 나에게 해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볶음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밥은 질었고 계란은 군데군데 타 있었으며 파는 엉망으로 썰려 있었다. 완벽주의자인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눈에 선했다. 그녀는 수저를 들어 볶음밥을 한 입 떠먹었다. 맛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맛없는 볶음밥 속에서 그녀는 그의 서투르지만
진실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맛없어요. 그녀의 말에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해준 음식 중에선 제일 맛있네요. 그녀의 용서가 담긴 그 한마디에 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누르던 얼음벽이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권지혁의 서툰 고백과 눈물 이후 저택에 얼어붙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하고 그것을 보듬어 안기 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편이었다. 지혁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매일 아침 수연을 위해 주방에 섰다. 처음에는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태우기 일쑤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핀잔을 주는 대신 그의 옆에 서서 다정하게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주방은 이제 그들의 가장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수연의 비밀스러운 성격도 진실이 폭로되던 전쟁터도 아닌 두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실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웃고 떠들었다. 놀라운 변화는 지역의 식습관에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계란 볶음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수연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그는 서서히 다른 음식들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이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 한 숟갈에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맛있다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녀의 사랑이 담긴 음식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약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상처 입은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에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얼마 뒤 안신의 밥집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업 첫날 식당 앞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연의 결백과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지역 역시 그곳에 있었다. 그는 제이앤 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손님으로서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주방 안에서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아내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가진 멋진 요리사였다. 그는 그녀의 그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저택도 변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을 꾸미기 시작했다. 차갑고 위압적이던 가구들은 따뜻하고 아늑한 것들로 바뀌었고 텅 비어있던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렸다. 그들은 주방 옆 작은 뜰에 허브를 심었고 이제 저택에서는 언제나 향긋한 음식 냄새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한 어느 날 저녁 지혁은 수연의 손을 잡고 처음 그녀가 저택에 왔던 그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서 한 장이었어. 당신을 묶어두기 위한 차가운 족쇄였지.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과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어. 비즈니스 파트너의 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 오수연에게 진짜 남편으로서 진짜 약속을. 그는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나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소.
이 집을 우리의 진짜 집으로 만들어주겠소.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도 단단하고 진실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화창한 어느 주말 오후, 저택의 주방은 따스한 햇살과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과 수연은 나란히 서서 계란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제법 능숙해진 지역이 웍을 돌리면 수연이 옆에서 간을 맞추며 다정하게 웃었다. 이젠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만드는 것 같네요. 그녀의 칭찬에 지역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갓 만들어진 볶음밥을 그릇에 담아 수연에게 먼저 건넸다. 두 사람은 주방의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볶음밥을 먹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찬이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두 개의 다른 세계를 하나로 이어준 기적의 맛이었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운명이 되었다. 차가운 저택의 총수와 뒷골목의 이름 모를 요리사.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사랑의 향기는 그렇게 그들의 집안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퍼져나가고 있었다.